러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주도한 사할린 가스 개발 현장에서 대형 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기 때문이었는데요. 현장 책임자는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고 러시아 현지 병원은 단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살 가능성은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에게는 이미 1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와 아들을 잃어 이제 남은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 사고 직후 책임을 지라는 푸틴 대통령의 압박 속에 한국은 초긴장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은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하다. 지금 당장 한국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외교적 압박, 중국의 방해, 시간과의 싸움. 모두가 포기를 말했을 때 한국 의료진은 단 하나만을 말했습니다. 국적이 아니라 환자입니다. 지금부터 한 생명을 살리려 한 선택이 왜 사할린의 운명까지 바꾸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위대한 우리 기술이 전 세계로 퍼지는데 일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국민은 언제나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안드레이 페트로프입니다. 58살, 러시아 사할린 에너지 개발청 소속 고위 공무원이죠. 30년 넘게 가스와 석유 개발 프로젝트를 관리해왔고 제 손을 거쳐 간 계약서만 수백 건입니다. 그 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숫자와 조항, 이익과 손실로만 판단했죠. 하지만 그날 제가 알던 모든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전 6시 40분 사할린 북동부 가스 개발 현장에서 대형 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책임자였던 제 동료 드미트리가 유독 가스에 직접 노출됐어요. 첫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저는 그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산소 마스크를 씌웠지만 그의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드미트리는 제 대학 동기였어요. 함께 모스크바 공과대학을 나왔고 첫 발령도 같은 곳에서 받았죠. 30년 넘게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가 1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와 아들을 잃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무너진 그를 부축한 사람도 저였어요. 그 이후로 그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으니까요. 사할린 현장으로 자원해서 온 것도 그 때문이었죠. 현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의사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가스 중독으로 인한 폐 손상이 심각했고 간과 신장 기능까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시는 게.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어요. 드미트리에겐 더 이상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모니터에 찍히는 심박수 그래프가 자꾸 불규칙해졌어요. 경보음이 울렸다 멈추기를 반복했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저는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한국 컨소시엄 측 담당자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박준혁, 45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제게 인사도 없이 바로 중환자실로 향했고 유리창 너머 드미트리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저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박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눈빛이 심각했습니다. 뭔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컨소시엄이 총괄 책임을 맡았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니까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죠. 환자분을 한국으로 긴급 이송해서 치료받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박준혁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항에 없어도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계약서부터 뒤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날 밤, 저는 모스크바 본청에 긴급 보고를 올렸어요. 한국 측의 제안을 전달하면서 저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의료진에게 전권을 위임하겠습니다. 본청 상급자가 물었죠. 자네 확실한가? 외국 병원으로 이송했다가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 소재가 복잡해지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이미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이라도 가봐야죠. 사실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뛰어나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미 현지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를 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죠. 하지만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제 동료였고 이제 이 세상에 그를 지켜줄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이틀 뒤 드미트리는 특수의료 전용기에 실려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함께 탔어요. 보호자 자격으로요. 기내에서 한국 의료진이 동행했는데 그들은 단 한순간도 드미트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고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고 수액 속도를 조절했죠. 6시간 내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활주로에 구급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 드미트리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요. 기내 문이 열리자마자 한국 응급 의료진이 올라왔습니다. 들것을 밀고 뛰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어요.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한국 의사가 제게 물었어요. 보호자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료입니다. 의사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상태가 위중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목이 메었어요. 계약도, 조항도, 이익도 아닌 그저 사람을 살리겠다는 말. 그게 이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낯설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이어진 하얀 벽, 소독약 냄새, 간호사들의 발소리. 모든 게 사할린과 달랐어요.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계를 보고 또 봤습니다. 드미트리가 응급실로 들어간 지 3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복도 한쪽에서 간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가 따로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드미트리의 가족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아내와 아들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예요. 간호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보호자로 등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 동의서나 치료 방침 결정 때 서명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술 동의서, 연명 치료 동의서, 응급 처치 동의서. 제가 서명하면 드미트리의 생사가 제 결정에 달리는 거였죠. 친구로서가 아니라 법적 보호자로서요.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려도 되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환자분 곁에 계신 분은 선생님뿐입니다. 선생님이 아니면 누가 환자분을 지켜주시겠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한 글자씩 제 이름을 적었어요. 안드레이 페트로프. 관계란에는 동료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는 거요. 밤 9시쯤 담당 교수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김성훈 교수, 50살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저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가스 중독으로 폐 조직이 광범위하게 손상됐고 간 기능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신장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럼 살 수 있습니까? 김성훈 교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팀은 밤새 환자분을 지킬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사람들은 드미트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게 저에겐 너무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 밖 보호자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대기실 창문 너머로 중환자실 불빛이 보였습니다. 환자 한 명당 간호사 한 명이 붙어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죠. 새벽 2시, 3시, 4시. 교대 시간이 지나도 간호사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새벽 5시쯤 한 간호사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요. 보호자님, 이거라도 드세요. 밤새 주무시지도 못하셨죠? 저는 차를 받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환자는 괜찮습니까?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밤새 2번이나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요. 그때마다 의료진이 전부 달려왔습니다. 지금은 안정됐어요. 저는 차를 마시는 척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환자분이 깨어나시면 가족 찾으실 것 같은데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이제 혼자예요.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는 중환자실로 돌아갔죠. 그 손길이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동료의 보호자일 뿐인데요. 이틀째 되던 날, 김성훈 교수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보호자님,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폐 일부를 제거하고 손상된 조직을 정리해야 해요. 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워낙 약해서 수술 자체가 큰 위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수술을 하면 죽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였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드미트리는 위험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사람은 1년 전에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 살았어요. 일만 하면서요. 저는 그 사람의 마지막 친구일지도 모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성훈 교수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신 것만으로도 환자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계시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제 이름을 적으면서 저는 드미트리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걸 보면서 저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복도 구석에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드미트리의 장례식 때도 울지 않았는데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복도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보호자 대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보였죠.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사할린에서 함께 비행기를 탔던 박준혁 씨였습니다. 그는 제 옆에 조용히 섰죠. 아직 소식 없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6시간째입니다. 박준혁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 걸리네요. 저는 그를 돌아봤어요. 왜 여기 계십니까? 회사 일도 바쁘실 텐데요.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신경이 쓰여서요. 우리 현장에서 다친 분이니까요. 저는 그 말에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계약상 책임은 이미 다했을 텐데 이 사람은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걸까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준혁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저녁 6시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성훈 교수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죠. 교수님. 김성훈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손상된 폐 조직을 제거했고 출혈도 멈췄어요.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예요. 감염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여기 있겠습니다. 김성훈 교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님도 좀 쉬셔야 합니다. 사흘째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 있어야 해요. 김성훈 교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는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는 수술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로 드미트리가 옮겨졌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인공호흡기가 숨을 쉬게 하고 있었죠. 모니터에는 심박수와 혈압이 찍히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신을 믿는지도 모르면서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잠깐 면회하실 수 있어요. 5분만요. 저는 손을 씻고 가운을 입었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드미트리 침대 옆에 섰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드미트리.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리냐? 나야, 안드레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모니터만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죠. 삑, 삑, 삑.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포기하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간호사가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놓았어요. 중환자실을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간호사가 드미트리 침대 옆에 서서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혼자 두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쯤 복도에서 낯선 사람들을 봤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어로 얘기하고 있었죠. 알고 보니 러시아 대사관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제게 인사하고는 김성훈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로 불려갔어요. 대사관 직원과 김성훈 교수, 그리고 다른 의료진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성훈 교수가 말했습니다. 러시아 의료진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분의 과거 병력이나 체질 같은 걸 알면 치료에 도움이 되거든요. 대사관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모스크바에서 환자분의 의료 기록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였어요. 러시아 정부에서도 이 사례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고 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드미트리의 치료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국가 간 신뢰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만약 드미트리가 죽으면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성훈 교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치료할 뿐입니다. 그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저희에겐 똑같은 환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왜인지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날 오후 회진 시간에 저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김성훈 교수와 전공의 3명, 간호사 2명이 드미트리 침대 앞에 모였어요. 그들은 차트를 보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폐 기능 회복 중, 간 수치 조금씩 개선, 신장 기능 아직 불안정. 전공의 중 1명이 물었어요. 교수님, 이 정도면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지 않을까요? 김성훈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이르다. 최소 일주일은 더 지켜봐야 해.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드미트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하고 있었습니다. 국적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요. 그게 저에겐 너무 낯설었어요. 러시아에서라면 외국인 환자를 이렇게까지 신경 쓸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보호자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은 어두웠고
병원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간호사였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조금 나아졌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산소 포화도도 올라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입니까?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 멀었지만 좋은 신호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감사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요. 간호사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있어 줬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 간호사가 떠날 때까지요. 드미트리가 한국으로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중했어요. 저는 매일 중환자실 앞에서 하루를 보냈죠.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저는 그 복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스크바 본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상급자인 세르게이 국장이었죠. 안드레이, 자네 지금 어디 있나? 저는 대답했어요. 서울입니다. 드미트리 곁에 있습니다. 세르게이 국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자네, 중국 측에서 연락받았나?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요. 무슨 일입니까? 세르게이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중국 외교부에서 우리 측에 비공식 접촉을 해왔네. 사할린 가스 개발 건 때문이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세르게이 국장이 말했어요. 중국 측은 굳이 환자를 한국까지 보낼 필요가 있었냐고 물었네. 중국에도 좋은 병원이 많다면서 말이야. 베이징이나 상하이 병원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환자는 이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옮기면 위험합니다. 세르게이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잖나. 이건 단순한 치료 문제가 아니야. 사할린 가스 개발권을 놓고 한국과 중국이 경쟁 중이네. 중국 입장에선 러시아가 한국을 너무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불편한 거지. 저는 화가 났어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그걸 사업 협상에 이용하겠다는 겁니까? 세르게이 국장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조심하게. 중국이 계속 압박하면 복잡해질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도 창가에 섰어요. 멀리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드미트리는 지금 살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상황을 협상 카드로 쓰려 한다는 게요. 며칠 뒤 박준혁 씨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안드레이 씨, 들으셨습니까? 중국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박준혁 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기사를 보여줬어요. 중국어로 쓰여 있었지만 번역기를 돌려보니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환자, 한국 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성과 미미, 중국 의료 기술이 더 적합했을 것, 한국, 사할린 개발권 노려 과도한 친절. 저는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드미트리는 분명히 나아지고 있어요. 의료진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다고요. 박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중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흔들려고 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박준혁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할린은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그 개발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향후 30년 에너지 판도가 바뀌죠. 중국은 그걸 한국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우린 사업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환자를 치료하고 있을 뿐인데요. 박준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중국이 더 불안해하는 이유일 겁니다. 한국은 계약서나 조항을 들이밀지 않고 그냥 사람을 살리고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엔 러시아 대사관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어요. 안드레이 씨, 본국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환자분 치료 경과를 매일 보고해 달라고요. 상세하게요.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중국 측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병원이 제대로 치료를 하고 있는지, 환자 상태가 정말 나아지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직접 와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의료진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요. 직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라서요. 이해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김성훈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진료실에서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중국 측에서 연락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김성훈 교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병원에서 협진 제안이 왔더군요. 환자를 중국으로 옮겨서 함께 치료하자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성훈 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거절했습니다. 환자를 옮기는 건 위험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우린 의사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은 하지 않아요. 환자에게 최선인 게 뭔지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성훈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우린 그냥 치료를 계속할 겁니다. 누가 뭐라든요. 그날 밤, 저는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은 계속 방해하고 있었어요. 언론 보도, 외교 압박, 병원 이송 제한. 모든 게 드미트리의 치료를 흔들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김성훈 교수도, 간호사들도, 그 누구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중환자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 안에서 의료진이 밤새 드미트리를 지키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협상을 먼저 말했지만 한국은 끝까지 치료 경과만 보고하고 있다는 거요. 누가 진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드미트리가 한국에 온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회진 시간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삑삑삑.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간호사 2명이 뛰어가는 게 보였죠. 그리고 곧 의사들도 달려왔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얼굴을 붙였어요. 드미트리 침대 주변에 의료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가슴을 규칙적으로 누르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김성훈 교수가 복도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심정지가 왔습니다.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교수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해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폐에 출혈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길어질 수 있어요. 김성훈 교수가 말했어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수님, 살 수 있습니까? 김성훈 교수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술실로 드미트리가 옮겨졌어요. 저는 그 침대가 복도를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드미트리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얀 시트에 가려져 있었죠. 인공호흡기와 여러 기계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보호자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드미트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데려온 게 잘한 일이었을까요?
만약 러시아에 남았더라면 적어도 고향 땅에서 죽을 수 있었을 텐데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실에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저는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똑딱, 똑딱. 그 소리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5시쯤 박준혁 씨가 병원에 왔어요. 안드레이 씨, 들었습니다. 환자분이.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준혁 씨는 제 옆에 앉았죠. 김 교수님은 최고의 의사입니다. 믿으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제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으로 데려온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박준혁 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안드레이 씨, 러시아에 있었으면 환자분은 진작 돌아가셨을 겁니다. 여기선 아직 싸우고 있잖아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만약 오늘 죽으면 박준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11시간째였어요.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발이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를 봤어요. 낮에 드미트리를 담당했던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보호자님, 지금 수술팀이 전부 투입됐어요. 교수님뿐 아니라 다른 과 의사들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까?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어요. 복도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죠.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사할린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죠. 드미트리도 이 별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성훈 교수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달려갔어요. 김성훈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성훈 교수가 말을 이었어요. 폐에서 대량 출혈이 있었습니다. 혈관이 터진 거예요. 손상 부위를 찾아서 봉합했고 피를 빼냈습니다. 12시간 걸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한때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살았습니까? 김성훈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은 안정됐어요. 하지만 아직 위험합니다. 앞으로 며칠이 또 고비예요. 저는 바닥에 앉은 채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김성훈 교수는 아무 말 없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보호자님, 이제 좀 쉬세요. 환자분은 제가 지킬게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드미트리는 외국인입니다. 교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김성훈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관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분은 환자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어요. 김성훈 교수는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는 수술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복도에 남았죠.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드미트리도, 저도 이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수술 다음 날,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드미트리가 또 위험해질까봐 두려웠죠. 간호사들이 교대로 들어가고 모니터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삑, 삑, 삑. 그 소리가 들리는 한 드미트리는 살아있는 거였어요. 아침 7시쯤 김성훈 교수가 회진을 돌았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봤어요. 그는 드미트리 침대 옆에 서서 차트를 보고 모니터를 확인하고 간호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나서야 밖으로 나왔어요. 보호자님, 김성훈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네, 교수님. 김성훈 교수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정됐어요. 출혈도 멈췄고 활력 징후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어요. 김성훈 교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냥 안도가 돼서요. 김성훈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선생님도 사흘째 제대로 못 주무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중환자실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죠.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왔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성훈 교수가 다시 나왔어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그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님,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병원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김성훈 교수가 커피 2잔을 사서 왔어요. 저는 따뜻한 종이컵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한참을 침묵하다가 저는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김성훈 교수가 저를 봤어요. 뭐가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드미트리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교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한국과도 관계없는 사람이죠. 김성훈 교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할린이라고 하셨죠? 환자분이 일하던 곳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곳에서 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훈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할린엔 우리 동포가 80년 넘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성훈 교수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사할린에 계셨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김성훈 교수가 말을 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끌려가셨죠. 탄광에서 일하셨어요. 해방되고도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사셨죠. 제 아버지가 8살 때까지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어요. 김성훈 교수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셨대요. 매일 항구에 나가서 배를 보셨다고 합니다. 언젠가 한국 배가 올 거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끝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성훈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사할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요. 할머니도, 큰아버지도 그곳에 계세요. 제 아버지만 90년대에 간신히 한국으로 돌아오셨죠. 김성훈 교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사할린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제게 할아버지가 버려진 땅이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온 환자는 지킬 수 있잖아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김성훈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을 볼 때마다 제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낯선 땅에서 혼자 아프셨을 할아버지가요.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물었어요. 그럼 드미트리를 살리시려는 건 교수님 할아버지 때문입니까? 김성훈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드미트리 씨를 살리려는 건 그분이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멈췄어요. 제가 조금 더 간절한 건 사할린 때문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김성훈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에게 사할린은 그냥 사업지가 아닙니다. 그곳엔 우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버려졌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온 사람을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김성훈 교수를 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성훈 교수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할아버지께 조금이나마 빚을 갚는 기분이에요. 우린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테리아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빛이 테이블 위에 비쳤죠.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드미트리를 살리려는 건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니었구나. 80년 전 버려진 사람들에 대한 빚을 갚는 일이었구나. 교수님, 제가 말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요. 김성훈 교수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사할린은 한국에게 사업지가 아니라 사람의 땅이었군요. 김성훈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린 끝까지 환자분을 지킬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드미트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80년 전 버려진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드미트리가 한국에 온 지 20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8시쯤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뛰어나왔어요. 보호자님, 환자분이 눈을 떴어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간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금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들어가 보시겠어요? 저는 손을 씻고 가운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드미트리가 눈을 뜨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분명히 깨어 있었어요. 드미트리. 저는 그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드미트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인공호흡기 때문에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죠. 안드레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죠. 그래. 나야. 드미트리. 넌 살았어. 드미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잠시 후 드미트리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낯선 중환자실, 한국어로 된 표지판들, 한국 의료진. 그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여기가 한국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국이야. 너를 살리기 위해 여기로 왔어. 드미트리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죠.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김성훈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드미트리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환자분, 깨어나셨군요. 반갑습니다. 드미트리는 김성훈 교수를 봤어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김성훈 교수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고비는 넘겼어요. 천천히 좋아질 거예요. 저는 김성훈 교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성훈 교수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드미트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이제 제대로 살아가셔야 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선생님을 위해 싸웠으니까요. 그날 오후 모스크바에서 전화가 왔어요. 세르게이 국장이었습니다. 안드레이, 드미트리가 깨어났다고? 정말인가? 저는 대답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세르게이 국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네. 현지 병원에선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요. 세르게이 국장이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안드레이, 자네가 옳았네. 한국으로 보낸 게 맞는 선택이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요. 며칠 뒤 러시아 대사관에서 사람이 왔어요.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의료진과 면담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안드레이 씨, 이 보고서는 본국에 바로 올라갈 겁니다. 대통령실까지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극찬이죠. 의료진의 헌신, 시설의 우수성, 환자 중심의 치료 방침. 모든 게 놀라웠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놀랐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이렇게까지 신경 쓸 줄은 몰랐거든요. 계약도 아니고 의무도 아닌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한국에게 이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사람을 살리겠다는 선택이요. 일주일 뒤 모스크바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에너지부 차관이었습니다. 안드레이, 사할린 개발건으로 회의가 있을 예정이네. 자네도 참석해야 하네. 저는 물었어요. 무슨 회의입니까?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컨소시엄과 중국 기업 중 누구와 협력할지 결정하는 회의야. 고위급 회의가 될 거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아직 결정 안 됐다는 겁니까? 차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네. 조건도 좋았고 규모도 컸으니까.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어요. 드미트리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바뀌었어. 한국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지. 저는 전화를 끊고 드미트리 병실로 갔습니다. 그는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어요. 인공호흡기도 떼고 스스로 숨 쉬고 있었죠. 제가 들어가자 드미트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안드레이. 저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드미트리, 너 때문에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 드미트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너를 살렸잖아.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 드미트리는 한참 저를 보다가 물었어요. 무슨 뜻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할린 개발 주도권 말이야. 한국에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드미트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야. 하지만 가능성이 생겼어. 너를 포기하지 않은 나라니까. 우리도 그 나라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드미트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나를 살렸어.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살려줬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마워, 안드레이. 날 여기로 데려와줘서.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만에. 우린 친구잖아. 드미트리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이제 알았어. 왜 한국이 특별한지. 저도 알았습니다. 한국은 가스를 얻은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었죠. 그게 결국 모든 걸 바꿨습니다. 드미트리가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는 걸을 수 있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간호사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드미트리 씨, 오늘도 운동하시네요. 드미트리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모스크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할린 개발건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였어요. 드미트리에게 말했을 때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드레이, 잘 다녀와.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어요. 한국 편을 들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생각이야. 드미트리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이 나라는 특별해. 모스크바 크렘린 회의실은 엄숙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에너지부 장관, 외교부 차관, 경제 고문들. 저는 테이블 끝에 앉았습니다.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사할린 가스 개발 주도권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현재 2개 컨소시엄이 경쟁 중입니다. 중국 측과 한국 측이죠. 그가 자료를 펼쳤어요. 먼저 중국 측 제안을 보겠습니다. 중국 측 제안은 화려했어요. 투자 규모도 크고 기술도 최신이었죠. 가스 수출 물량도 보장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한국 측 제안은 어떻습니까? 장관이 물었어요. 담당자가 자료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측 제안은 중국보다 규모가 작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달랐습니다. 안전 관리 시스템, 현지 고용 확대, 환경 보호 방안, 사람 중심의 제안이었죠.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안드레이, 자네는 현장에 있었네. 의견을 들려주게.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2달 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동료 드미트리가 죽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를 살리는 것도 봤죠. 테이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중국은 사고 직후 우리에게 압박했습니다. 환자를 중국으로 옮기라고요. 언론을 통해 한국을 비난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저 환자를 치료했어요. 끝까지요. 한 관료가 물었어요. 그게 가스 개발과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상관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사람들을 누가 지켜줄까요? 계약서를 들이미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입니까? 장관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중국의 조건이 더 좋습니다. 경제적으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신뢰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드미트리를 살렸습니다.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요. 계약서에도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외교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안드레이, 자네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닌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30년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할린에서 또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환경 문제도 생길 수 있죠. 그때 우리 곁에 있을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저는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중국은 이익을 먼저 따집니다. 한국은 사람을 먼저 봅니다. 저는 사람을 먼저 보는 나라와 일하고 싶습니다. 장관이 한참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 고문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안드레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드미트리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화제가 됐죠. 한국의 이미지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다른 관료가 말했어요. 중국은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일했어요. 그게 더 신뢰가 갑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종이가 돌았어요. 저는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한국. 주저하지 않았어요.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15명 중 11명이 한국을 선택했어요.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사할린 가스 개발 주도권은 한국 컨소시엄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미트리가 살아서 이뤄낸 일이었어요.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드미트리에게 소식을 전하러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드미트리. 제가 불렀습니다. 그가 돌아봤어요. 안드레이, 어떻게 됐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이 선택됐어. 사할린 개발 주도권을 가져갔어. 드미트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살아준 덕분이야. 내가 한국 의료진을 믿었고,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바꿨어. 드미트리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태극기를 한참 바라봤죠. 이상하다. 난 그냥 살아났을 뿐인데.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산 게 기적이었어. 한국이 만든 기적이지. 그날 저녁, 김성훈 교수가 병실로 찾아왔어요. 저는 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수님, 러시아가 사할린 개발 주도권을 한국에 주기로 했습니다. 김성훈 교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덕분입니다. 교수님이 드미트리를 살렸으니까요. 김성훈 교수는 손을 저었어요. 저는 그냥 의사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그게 모든 걸 바꿨습니다. 드미트리가 말했어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제 목숨뿐 아니라 제 나라의 선택까지 바꿔주셨어요. 김성훈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분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저희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석 달 뒤, 드미트리는 퇴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의료진이 모두 나와 인사했어요. 간호사들, 전공의들, 김성훈 교수. 드미트리는 한 명 한 명 안아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드미트리가 말했어요. 안드레이, 나 다시 올 거야. 저는 그를 봤습니다. 한국에? 드미트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번엔 환자가 아니라 일 때문에. 사할린 프로젝트 시작되면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될 거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드미트리가 창밖을 봤어요. 한국은 날 살렸어. 이제 내 차례야. 이 나라와 잘 일하는 거.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린 출국장 앞에 섰어요. 저는 드미트리를 안았습니다. 건강해, 친구. 드미트리도 저를 꽉 안았어요. 너도. 그리고 안드레이.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한국을 선택해줘서 고마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일이야. 사람을 살리는 나라를 선택하는 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저는 그 도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드미트리를 살린 도시, 80년 전 버려진 사람들을 기억하는 나라. 중국은 방해했습니다. 언론으로, 압박으로, 조건으로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저 사람을 살렸죠. 조용히, 끝까지. 가스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술도, 설비도요.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선택은 아무나 못합니다. 한국은 그 선택을 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러시아는 말했습니다. 사할린, 한국과 함께 가겠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의료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